예,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걸 펼쳐놨네요. 중간에 카톡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방금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기 사회법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기 근로기준법 여기까지만 오늘 합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하려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우선 사회법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사실 우리 앞에서 법 파트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사회법을 하긴 했죠. 자, 보통 이제 법 체계를 보면 사법, 민법, 물론 사법하고 민법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똑같이 취급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법,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법들, 공법은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 공법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사법과 공법이 있었는데, 두 개만 있었는데,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앞에서 근대 민법 원리를 배웠고요. 이 근대 민법 원리의 수정 원리도 배웠었죠. 이게 이제 이 수정 원리가 나왔던 그때 우리가 이 사회법을 좀 다뤘었는데, 그때 우리 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들에 그냥 맡겨놨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하고자 영역은 분명히 사법의 영역인데 그것을 하는 취급은 공법처럼 취급하는 그런 애가 생겨났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부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자,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그리고 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여기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렇게. 자, 요 사회법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할 거는 근로자의 권리, 요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요 부분만 하면 돼요. 요 부분만.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자, 여기 근대민법 원리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공법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더라.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환경에 관련된 거라든지 특히 노동 관련된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갑을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갑을관계. 계약서 쓸 때 뭐 갑, 누구, 누구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뒤에 이하, 누구 이하 갑이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계약을 할 때 뭐 무언가를 뭐 판매하거나 또는 뭐 고용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을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사거나 뭐 고용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을이죠. 보통.
물론 항상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계약서상에서 보면 갑이 강자예요. 계약서상에서 볼 때 갑이 강자고 을이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누군가는 일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용주가 사실은 힘이 세잖아요.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회사가 더 힘이 세요, 보통. 그러니까 회사랑 노동자가 1대1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의 항상 회사가 이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게 유리한 계약이 체결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원칙적으로 좋지만 그럴 때 누군가에게 너무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법적인 강제력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게 사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법의 종류들을 좀 살펴볼게요. 사회법의 종류들을 보면 뭐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썼어요. 더 많은데 보통 이제 한 요 네 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법이 되겠고요. 경제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환경 보전을 위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뭐 얘는 그냥 요 정도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노동법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뭐 이런 식으로 이 노동법 안에 이건 일종의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이 카테고리 안에 구체적인 법령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경제법도 여기 경제법 안에 구체적인 다양한 법령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일종의 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환경법은 이건 카테고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보호. 이 부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하기 직전에 영상 조금만 영상 보고 그리고 뒤에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꼭 50년 전 22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되고 그 숫자는 쌓여만 갑니다. 오늘 뉴스룸은 우리 사회가 놓쳐버린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그리고 지난해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문이 닫히지도 않은 승강기에 타고 일하다 추락해 숨진 김태규 씨. 그리고 올봄 광주에서 파쇄기에 끼어 목숨을 잃은 고 김재순 씨까지. 환한 사진 속 이 사람들은 모두 20대 우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역시 18년 전 일터에서 손가락 한 마디를 잃은 산재 노동자였습니다. 18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거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이 죽어나간 그곳이 또 누군가의 일터가 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모두 51,797명입니다. 그중 사망자는 1,101명으로 하루 평균 6명이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우리의 일터. 먼저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평화시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박준우 기자. 평화시장 입구에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뒤로 동상이 보이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또 50년 전 평화시장은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22살 청년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던 평화시장 바로 앞인데요. 50주기를 맞아서 이렇게 동상 앞에는 헌화꽃다발과 피켓 등이 놓여 있습니다. 50년 전 이곳 평화시장 일대는 하나의 거대한 봉제공장 단지였습니다.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 이렇게 세 곳에 800여 개의 봉제공장이 모여 있었는데요. 당시 봉제공장의 노동자 대다수는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하루 50원을 받으며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주일 최대 60시간만 일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은 사실상 허울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근처 창신동 일대에서만 약 9만여 명의 봉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반세기가 지났지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행사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다들 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오늘 오전에는 전태일 50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남양주 마성 모란공원에 있는 묘역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건 전태일 정신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밖에서 기계처럼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다시 그와 손잡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요새 한창 과로사로 이슈가 된 택배 노동자들도 바로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 오늘 오후 2시에는 이곳에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50년 전 전태일이 외쳤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이후 청와대까지 함께 행진하면서 비정규직 철폐와 해고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네, 전국 택배연대 노조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대형 택배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만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숨졌지만 대책은 현실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들 잘 보셨나요? 올해가 여러분 전태일 열사라는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이제 50주기 되는 해입니다. 뭐 저도 솔직히 뭐 뵌 적은 없는 분이죠. 돌아가신 지 50년 됐으니까. 근데 여전히 사실 우리 지금도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시위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일단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예,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시의 적절하게도 요즘에 각종 언론 등등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잠깐 그 영상을 좀 봤고요. 자,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보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 헌법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서 한번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노동 3권 뭐 있었죠? 자,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근로환경 등을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요거 뭐라 그러죠? 요거를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요거를 단결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결권에 의해서 결성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과 회사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회사랑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뭐라고 불러요? 단체 교섭권.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가 실력을 행사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 싸울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제가 투쟁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이게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법학 책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제가 약간 뭐 정치적 성향이 조금 있는지라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아는 사람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프린트 만들고 할 때도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글들을 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투쟁이라는 단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법학 책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어디 썼지? 아무튼 서울대에서 나온 법학 총론인가 법학 개론인가 뭐 아무튼 그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태업은 좀 파업보다 좀 약한 거. 그러니까 일을 좀 일부러 천천히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요구, 시위. 사실 요거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파업, 태업하고 요구, 시위는 이제 두 개가 다른 거긴 한데, 뭐 그냥 뭐 아무튼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경우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물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 이 책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실제로 많이 쓰이지요. 그 방법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 왔는데 할 게 거의 끝났네요. 자, 마지막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근로기준은 여러분들이 일할 때쯤 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이거는 기준을 계속 이제 변하는 거니까. 자,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의미냐 하면 근로조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거는 단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적용하는 그런 거다. 모든 근로자는 다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헌법에 따라서 아까 우리나라 헌법에 제가 조항이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만은 이 헌법의 노동 3권 외에도 헌법에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그 조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 조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모든 법은요, 맨 1조가 이 법은 이런 이유로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헌법에 따라, 이게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적이다라고 써 있어요. 즉, 헌법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아예 명시해 줌으로써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이 실질적 지위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의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은 약간 크게 이렇게 규범적인 선언적인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언적인 얘기만 해놓으면 사실 이게 잘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이런 법으로 보호할 거야 라고, 보장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통 법에 보면 앞에 얘기했다시피 맨 앞에 이 법은 이런 목적으로 만든다라고 써놓는데 거기에 헌법에 따라라고 쓰는 케이스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모든 법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줌으로써 그만큼 우리는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거야 라고 좀 더 세게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면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만큼 세다. 자,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간단한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왜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되어도 또는 사용자가 되어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가 되어도 알고 있어야 맞춰주죠. 안 그러면 여러분 벌금 내고 감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용자면. 그리고 내가 노동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임금, 우선 돈에 관련된 얘기죠. 임금. 자, 통화의 형태로 땅, 무슨 물건, 땅은 좋네요. 아무튼 무슨 물건 이런 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의 형태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정된 날짜에 자꾸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언제는 1일날 줬다가, 언제는 8일날 줬다가, 언제는 10일날 줬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한 번 이상, 1회 이상 딱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한다. 물론 꼭 현금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캐시를 바로 이렇게 할 건 없죠. 저기를 줘도 돼요. 송금해도 되는 겁니다. 은행 통장에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내용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까먹었네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올해까지는 최저임금이 제가 왜 최저임금을 이걸 보고 있냐면 어디 있지? 이걸 보고 있느냐?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있지? 어디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올해 8,200 얼마인데? 제가 하는 어떤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회비가 매달 회비가 법정 최저임금이에요. 1시간 법정 최저임금을 매달 회비로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해 법정 최저임금 1시간 최저임금이 한 달 회비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그 회의 그 어떤 단체 만들 때 우리 회비를 얼마씩 내지? 막 이럴 때 제가 우리 이렇게 하자. 생각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또. 제가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요즘에 그 회의를 잘 안 간다는. 그전에는 제가 안산 살 때는 안산에 있는 회의 그 단체라서 제가 안산 살 때는 그래도 가끔 가고 그랬는데 안산 살 때, 지금도 안산 살죠. 안산에 있는 학교에 근무할 때는 자주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맨날 퇴근하는데 지쳐가지고. 그래서 좀 안 가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보겠습니다. 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몇 시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루에 몇 시간? 하루 최대, 이거 최대예요, 최대. 하루 최대 8시간. 하루 최대 8시간.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이렇게 보면 월, 화, 수, 목, 금 5일. 그러면 8 곱하기 5는 8, 5, 40.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이게 맥시멈이에요. 최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을 보면 9시에 출근하죠. 그래서 보통 몇 시에 퇴근해요? 6시가 공식적인 퇴근 시간입니다. 자,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네, 아무튼. 보통 6시가 퇴근 시간인 거죠. 9시 땡칠 때부터 하는 거니까.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는 학교 선생님들은 어때요? 학교 선생님들은 9시 공식적인 출근 시간 학교마다 다른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8시 50분까지 출근입니다. 공식적인 출근 시간은. 물론 그거보다 좀 일찍 와야죠. 아무튼 공식적인 출근 시간은 8시 50분. 공식적인 퇴근 시간은 우리는 4시 50분. 9시라고 치면 5시인데 왜 1시간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왜 1시간 일을 안 해? 좀 이상하죠? 그 이상한 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 이내. 그래서 실제로는 주 52시간이 맥시멈이에요. 주 52시간이. 여러분 그 뉴스 같은 거 자꾸 들어보시면 주 52시간 근로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주 52시간 근로. 주 52시간 근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주 52시간 근로 이 얘기 자꾸 계속 나옵니다. 이게 법으로는 이런데 이 실제적으로는 약간 좀 약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아직 잘 안 지켜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해서 8 곱하기 5 해서 40시간. 거기에 합의된 연장근로 해서 일주일에 12시간. 그래서 주 52시간이 맥시멈이 법으로는 맥시멈이다.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얘기하던 왜 선생님들은 1시간 빨리 갈까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근로시간 도중 휴게 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 그 다음에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심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점심시간 1시간. 그거를 요거를 갖고 요거. 자, 4시간에 30분. 근데 하루 8시간 일하니까. 그러면 8시간이니까 1시간. 그럼 점심시간 1시간. 그걸 니네 휴게 시간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8시부터 9시까지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10시간? 9시부터 시작하니까 10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아니야, 6시. 예, 그럼 9시간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잠깐 바본가 봐요. 자, 9시에 시작이니까, 그죠? 9시에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면 10시 이렇게 가야죠. 요게 1시간이죠, 요게. 무슨 한국 나이 세듯이 했어.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6시까지 하면 9시간 나와요, 딱. 이렇게 하면 9시간 나와요. 이게 9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 빼는 거죠. 왜? 요거는 휴게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그럼 왜 9시간 안 하고 8시간이냐? 운이 좋게도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요. 뭐 혜택받는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점심시간을 포함시켜요. 왜 포함시키냐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점심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밥 먹고 뭐 똑바로 생활하나 뭐 어디에 뭐 아프는 데는 없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케어하진 않죠. 하지만 점심시간에 뭐 상담하고 싶다는 친구 있으면 점심시간에 상담도 하고, 점심시간에 뭐 수행평가 안 본 친구들 있으면 점심시간에 수행평가 볼 때도 있고, 뭐 등등등을 하잖아요. 등등등. 잠깐이지만 뭐 한 20분이지만 급식 지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따로 휴게시간으로 빼지를 않아요. 이것도 근무시간을 그냥 넣어버려요.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뭐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책임이 그대로 와요. 책임이 그대로 와서 징계 먹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원래 휴게시간이면 책임이 없죠. 그 점심시간에 누가 교실에서 죽건 말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선생님들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8시간. 일반적인 기업은 9시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도 조금 선생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긴 써야 되는데, 저도 뭐 신경을 잘 쓰진 않지만 저보다 더 그러신 분들도 좀 있어서 그분들은 약간 반성하셔야 됩니다. 점심시간 되면 거의 1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간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못해요, 저도 맨날 애들 어디 갔었어요? 점심 좀 맨날 이러잖아요, 저한테. 자, 그 부분 약간 반성하면서 다음 얘기 가죠. 자,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우리 보통 이렇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어. 안 빠지고 근무를 했어. 그러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 휴일인데 돈 주는 휴일,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유급 휴일이야? 여러분 토요일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업에서는 이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봐요.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상 보면 법정 공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있고요. 일요일이 있고 그다음에 뭐만 정해져 있는 휴일이고요. 이게 두 개가 뭐지? 아무튼 두 개만 정해져 있는 휴일이에요. 토요일은 사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시간 곱하기 5일. 그래서 주 5일째 근무가 되는 거지, 토요일을 쉬어라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유급 휴일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은 법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법적으로 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그리고 토요일은 유급 휴일,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이제 자, 오늘 한 내용들 별거 없는 것 같으나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뭔가가 있지는 않지요. 어마어마하게 뭔가가 있지는 않으나 사실 하나가 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다시 정리 한 번만 살짝 하면서 갈게요. 자, 노동 3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이건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그런 근무계약은, 노동계약은 무효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 자, 세 번째. 뭐 요즘 임금을 이런 식으로 주는 데는 뭐 거의 없을 거니까, 뭐 법정 최저임금도 그렇고. 자, 근로시간.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무 12시간 해서 주 52시간이 법정 맥시멈이다. 예, 뭐 휴게 시간 제공은 못했고요. 그리고 일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편의점 뭐 이런 데에서 알바하잖아요. 자, 알바하는데 이게 유급 휴일을 안 주면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준다. 뭐 안 돼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15시간인가? 그래서 그 근무 시간을 오버시켜야 돼요. 그걸 오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얘기할 때 이 주휴수당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얘기하면 알바를 안 씁니다. 편의점 사장님들이 대부분 요거 하면 알바를 안 써요. 그래서 요건 알아서 편의점 알바할 때 요건 알아서들 유두리 있게 해주세요.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제 기억엔 제가 왜 제 기억엔 이러냐면 제 기억에 그래서 그래요. 일주일에 15시간인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넘기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법 배운 친구들이 편의점 알바하면서 편의점 알바나 아무튼 어디죠? 아무튼 뭐 이것저것 알바하면서 이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못 받았다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거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거 갖고 저 노동청이 찌르기도 뭐하고 사장님한테 달라고 했다가 괜히 뭐 서로 얼굴만 붉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바한테는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다 보니까 시간 또 은근히 많이 잡아먹었네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